저 고철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애리조나 사막, AMARC 기지. 20년간 방치된 P-3B 초계기 9대. 미국이 버린 낡은 군용기였죠. 한국은 이걸 한 대당 20억 원에 사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신규 기체는 684억 원이었어요. 예산이 없었죠. 실패 확률 90%. 기술력 미비. 추천 불가. 펜타곤 회의실에서는 냉소가 터졌어요. 그리고 2012년 미국은 한국의 기술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ITAR 규제. 기술 유출 우려. 기술 공유를 불허한다. 이건 알아서 고쳐 쓰라는 미국의 선언이었죠. 그런데 그 고철이 러시아의 세계 최강 잠수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폭탄이 하나 더 터졌죠. 한국 AI 초계기 KSX 공개. 나토 표준 채택. 도대체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미국이 막은 기술을 어떻게 혼자서 완성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5년 전 애리조나 사막. 4,000대의 퇴역 군용기가 뜨거운 모래 위에서 녹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낡은 P-3B 초계기 앞에서 한국 대표단이 물었죠. 이 기체들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고철을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2025년 오늘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한국하이 AI 해상 초계기 KSX 공개. 나토 표준 채택.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헛돈을 쓴다며 비웃었던 그 한국이 지금 세계 기준을 세운 겁니다. 저는 잭 로웰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무기 체계를 평가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에서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어요.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논리만 있었죠. 그런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떨고 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초계기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매끄러운 동체, 첨단 레이더 시스템, AI 기반 탐지 장비. 나토 회원국 장성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쓴 보고서가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표지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P3개조안 평가 보고서. 작성자 잭 로웰.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패 확률 90%. 기술력 미비. 예산 낭비 우려. 추천 불가. 제 서명이 선명합니다. 그때는 확신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미국조차 포기한 낡은 기체를 되살린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1970년대 만들어진 기체를요. 20년 넘게 사막에서 녹슬었던 고철 덩어리를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2010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애리조나 투손 AMARC 기지. 항공기 묘지라고들 부르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 대표단을 처음 만났습니다. 7명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보였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로 나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P-3B 퇴역기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신규 기체는 어떻습니까? P-3C는 대당 684억 원 정도입니다. 성능도 훨씬 좋고요. 한국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는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죠. 예산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무리하게 고철을 사봤자 결국 실패할 텐데.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4,000대가 넘는 퇴역 군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햇볕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퀴는 모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P-3B 기체들이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기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날개를 만져보고 동체를 두드려보고 엔진 상태를 확인했어요. 1시간 넘게 그렇게 둘러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기체들 마지막 비행이 1990년대였습니다. 거의 20년 방치됐어요. 정말 되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아챘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불가능을 알면서도 도전하려는 거구나. 하지만 진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간단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규 P3C 한 대가 684억 원이니까 필요하다던 9대면 6천억 원이 넘어가죠. 한국이 제시한 퇴역기 구매 가격은 고작 대당 20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9대 전부 합쳐도 200억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조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전체 사업비로 1950억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규 세대 값으로 낡은 9대를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20년 묵은 고철을요.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무모해 보이던데요. 저 고철로 뭘 하겠다는 건지. 동료가 웃으며 답했죠. 글쎄요. 아마 몇 년 안에 포기할 겁니다. 기술 이전도 안 될 텐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P3B 구매 및 개조 계획 타당성 평가였죠. 결론은 명확했어요. 현실성 없음. 기술적 난이도 매우 높음. 미국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 성공 확률 10% 미만. 국방부는 신규 기체 구매를 권장할 것을 제안함. 저는 그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 서명을 또박또박 적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20년 묵은 고철을 살리는 건 비효율의 극치라고. 한 달 후 펜타곤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한국이 결국 P3B 9대를 샀대.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쳤나? 기술 이전도 안 해줄 건데 뭘 하려고. 우리도 생산 라인도 없고 부품도 없는데. 한 2년 만지작거리다가 포기하겠지 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실패 확률 90%라고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앞 모니터에는 그 고철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KSX 시스템을 차세대 해상 초계 표준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탐지 능력과 70시간 이상 지속 작전 능력은 현존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토 표준이요? 한국이요? 15년 전 제가 뭐라고 썼죠? 기술력 미비. 불가능. 손이 떨리고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그 사람들, 사막에서 고철을 만지던 그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론 한국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며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음. 20년 경력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 중에 뭘 또 놓쳤을까요? 어떤 가능성을 제가 또 짓밟았을까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15년 만에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다니. 이 나이에 배울 게 남아있다니.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친 건 나였습니다. 한때 미국이 버린 고철이 지금은 미국이 배우는 기술이 됐습니다. 2010년 3월 27일 펜타곤 회의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긴급 안보 상황이었죠. 스크린에 떠오른 첫 화면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난 채 바다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22분
백령도 해역에서 천안함 침몰.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 46명 실종.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사고 지점, 구조작전, 원인 분석. 그런데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해상 초계 능력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현재 운용 중인 초계기 16대, 필요 수량 32대,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1970년대 기체라고 적혀 있었죠. 수명이 거의 다한 낡은 장비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이 곤란하겠어. 초계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사건 때문에 그때 고철이라도 사려고 보러 왔나? 그래도 고철보단 신규 기체를 사야 할 텐데 예산이 추가 배정이 되려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한국 문제죠.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주일 후 제 이메일함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 조달본부였죠. 제목은 P3 퇴역기 구매 관련 기술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해상 초계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번 답사 때 논의했던 것처럼 신규 P3C는 대당 684억 원으로 예산 초과다. 대신 미국 AMARC에 보관 중인 P3B 퇴역기 구매를 검토 중이다.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천안함 영상이 떠올랐거든요. 침몰하는 함정, 구조되는 젊은 수병들, 바다를 떠다니는 구명조끼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전문가는 냉철해야 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 시점에서 P3B 개조하는 기술적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신규 기체 구매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 워싱턴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12명이었어요. 국방부 관계자, 카이 엔지니어, 해군 작전 참모까지 다양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해상 초계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16대로는 한반도 전체 해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최소 32대가 필요해요. 미국의 의견은 전과 똑같습니다. 신규 기체를 구매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꺼냈죠. 신규 P3C 16대 구매 시 총 예산은 1조 9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방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대신 퇴역 P3B 9대를 구매해 개조하면 총 사업비 1,950억 원으로 가능합니다. 신규 세대 값으로 9대를 확보하는 거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체들은 저번에 그 사막에서 봤듯이 20년 이상 방치됐습니다. 구조체 노후화, 전자장비 낙후, 엔진 수명 만료. 기술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사람이었죠.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해야 합니다. 도전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미국도 그 기체들을 포기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개조하느니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6명이 죽었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아들들이었어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들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감정적 판단이라고 치부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한국 측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체 구조 리셋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지난번 보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얼핏 읽어보니 기체를 완전히 분해한 뒤 부식된 구조재를 새 금속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의 새 기체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십니까? 계산했습니다. 대당 약 217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신규 기체의 3분의 1 가격이네요. 하지만 성능은 보장 못하고.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린 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국 기술 지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ITAR 규제 때문에 핵심 기술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언제 P3급 초계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동료가 물었죠. 어떻게 생각해? 무모해. 성공 확률 10%도 안 될 거야. 그럼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안함 영상이 또 떠올랐거든요.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죠. 추천 불가라고 쓸 거야.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규 기체 몇 대라도 사는 게 나아. 다음 날 저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P3B 개조 사업 기술적 실현 가능성 평가. 결론부터 썼어요. 기술력 부족. 미국 기술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 예산 대비 효율성 매우 낮음. 신규 기체 소량 구매가 더 합리적 선택임. 저는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어요.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P3B 9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총 사업비 1,950억 원으로 개조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죠. 결국 진행했군. 2년 뒤에 다시 봐. 결국 실패할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하는구만. 시도와 성공은 다르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죠.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의지로 기술을 샀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가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동료 마크가 보낸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독특했죠. 잭, 이거 봐. 한국이 진짜 미쳤나 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열렸어요. PDF 문서였죠. 표지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P3B 기체 리셋 프로그램계요. 발신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리셋이요? 20년 묵은 고철을 리셋한다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체 분해도가 나왔어요. P3B의 동체가 완전히 해체된 모습이었죠. 날개, 엔진, 조종석, 전자장비, 심지어 기체 뼈대까지 전부 분리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조재 교체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부식된 금속 구조재 100% 교체. 새로운 알루미늄 합금 사용. 수명제로 시간 인증 목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조재를 전부 바꾼다고요? 그건 사실상 뼈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엔진 섹션이었죠. 4개 터보프롭 엔진 완전 분해. 블레이드, 터빈, 연소실 전면 검사. 2만 시간 이상 작동 부품 전량 교체. 동체 구조 항목도 놀라웠어요. 12만 개 리벳 개별 검사. 부식 발견 시 해당 구역 구조재 교체. 동체 외피 알루미늄 패널 신규 제작.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개 구조재 부분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있었죠.
주 날개 스파 교체. 알루미늄 합금 7075T6 사용. 정밀도 0.1mm 이내 유지. 피로 균열 제로 상태 인증. 전자장비실 개조 계획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아날로그 시스템 전면 폐기. 디지털 통합 전자장비 신규 개발. 80PU 병렬 처리 시스템 구축. 자체 설계 레이더 및 항법 시스템 탑재.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건 거의 새 기체를 만드는 거잖아. 유압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후 유압 라인 전면 교체. 3000m 유압 파이프 신규 설치. 새 펌프 및 제어 장치. 압력 테스트 만회 이상 실시. 조종석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있었죠. 기계식 계기판 제거. 글래스 콕핏 방식 적용. 다기능 디스플레이 5개 설치. 야간 작전 능력 300% 향상. 마지막 페이지에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체 수명 30년 이상 연장. 신규 기체와 동등한 성능 확보. 2040년까지 작전 가능.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이요? 1990년대에 퇴역한 기체를 2040년대까지 쓰겠다는 건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봤어? 지금 보고 있어. 미쳤지?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이론적으론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비용이 엄청날 거야. 그리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야 해.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무너져.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각 항목마다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마크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켜보겠다고? 1년 전엔 실패 확률 90%라고 했잖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구조재 교체 공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체를 완전히 분해한 뒤 부식된 부분을 찾아내 새 금속으로 바꾼다고 했죠. 마치 인간의 뼈를 교체하는 수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미국도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새 기체를 만들었죠. 낡은 걸 고치느니 새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P3 생산 라인은 1990년에 닫혔으니까요. 이제 신규 기체는 살 수도 없었어요. 저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재 교체 기술적으로 가능. 하지만 정밀도 필요. 실패 시 기체 안전성 문제. 전자장비 자체 개발 매우 어려움. 미국 기술 없이는 한계 있을 것. 전체 평가 여전히 위험성 높음. 하지만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죠? 왜 제가 망설이고 있는 거죠? 2주 후 한국에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카이 기술 담당 이사명이었어요. 기체 리셋 프로그램 관련 기술 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은 정중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 특히 구조재 교체 시 주의사항과 전자 시스템 통합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요청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거절해야 할까요? 1년 전이라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문서를 읽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지고 있었죠.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일정상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절이었죠. 하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항공기 구조 재설계 사례, 수명 연장 프로그램, 전자 시스템 통합 기술. 먼저 미군의 B-52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폭격기를 2050년까지 운용한다는 계획이었죠.
구조재 교체, 엔진 업그레이드, 전자장비 현대화. 성공 사례였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한 거야. 원천 기술이 있었잖아. C130 수송기 수명 연장 사례도 찾았습니다. 1960년대 기체를 2030년대까지 쓰고 있었죠. 날개 구조재 교체, 엔진 교체,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이것도 성공했어요. 역시 미국이 한 거지. 설계도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이스라엘의 F-15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검색했습니다. 1970년대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현대화했죠. 레이더 교체, 무장 시스템 개선, 전자전 장비 추가. 이것도 성공이네. 근데 이스라엘은 항공기술 강국이잖아.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충분한 기술과 예산과 시간이 있다면요.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그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기술은 부족했어요. P3를 만든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개조합니까? 예산도 빠듯했죠. 1950억 원으로 9대를 고친다고요? 시간도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 이후 급했으니까요. 안 되겠지. 조건이 안 맞아. 하지만 문서에 적힌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검증 절차가 있었고 품질 관리 기준도 명확했어요. 계획은 그럴싸해. 문제는 실행이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읽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난이도는 극도로 높았죠. 미국이 한 것과 한국이 하려는 것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 있었어요. 설계도, 엔지니어, 생산 설비 모두 있었죠.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역기만 샀어요. 그래도 시도는 하는구나.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애리조나 사막에서 만났던 한국 대표단의 눈빛이요. 그 진지함이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기체를 분해하고 있을까요? 구조재를 하나하나 교체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난 고철이라고 썼어. 하지만 저들은 가능성이라고 읽었나 봐. 남이 버린 고철에서 한국은 다시 태어날 기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외면했던 거죠. 2012년 봄, 펜타곤 지하 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기술이 전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안건은 여러 개였죠.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방어 기술 이전, 호주에 대한 통신 장비 수출,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항공전자 시스템 수출 허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다음은 한국하이의 P3 개조 사업 관련 기술 지원건입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어요. 한국이 요청한 기술 항목들이었습니다. 레이더 인터페이스 설계도, 전자전 장비 소프트웨어, 항법 시스템 알고리즘. 존스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들 다 군사 기밀 아닙니까? 맞습니다. ITAR 통제 대상입니다. 그럼 불허가 당연하죠. 밀러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동맹국이라도 기술 유출 위험은 있습니다. 존스가 고개를 저었죠. 특히 중국과 가까운 나라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나간 기술은 회수 불가능해요. 법무팀 대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법률적 검토 결과입니다. 요청된 기술 항목 중 80%가 ITAR 카테고리 8에 해당합니다. 명확한 통제 대상이죠. 밀러가 재차 말했어요. 그래도 일부는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 표준 같은 건요. 인터페이스도 역설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유출 우려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로엘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작년에 이 프로젝트 평가하셨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1년 전이라면 바로 불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서를 읽고 나서는 천안함이 떠올랐습니다.
46명의 젊은 수병들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기술적으로는 고난이도입니다. 한국이 우리 도움 없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지원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웰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의 요청, 불어로 결정하겠습니다. 서류 더미가 앞으로 왔습니다. 불어 결정문이었죠.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잠깐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20년 경력이 말했습니다. 맞아. 기술 보호가 우선이야. 저는 서명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서명이 누군가의 꿈을 막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옛 동료 짐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방부 수출통제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잭, 오랜만이야. 그러게.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아, 참. 한국 건 내가 결정했다며? 응. 불어로 갔어. 짐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기술은 함부로 줘선 안 되지. 우리가 수십 년 들여 개발한 건데. 그렇지. 한국도 이해할 거야. 동맹국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속으로 되뇌었죠. 잘한 거야. 원칙을 지킨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뉴스를 봤습니다. CNN 아시아 섹션이었죠.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하이 자체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선언. 미국 기술 의존 탈피. 저는 리모컨을 놓았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어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말했죠. 미국의 기술 이전 불허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신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카이 공장 내부였어요.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CNN 리포터가 말했죠. 한국은 이번 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 방산 전문가가 나왔어요.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향후 수출까지 가능해집니다. 제약이 없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독자 개발이요? 우리 도움 없이요? 다음 화면에서 카이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IAI와 공동 레이더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타 레이더 기술 일부를 공유받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체 통합 전자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으며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야 3교대로 작업 중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문을 닫았더니 다른 문을 찾아간 거였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기술을 보호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도와줬어야 했을까요? 새벽 3시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국방 전문 사이트, 산업뉴스, 기술저널까지 뒤졌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하이, P3개조 사업 본격화. 첫 기체 분해 작업 완료. 클릭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해된 P3B 기체였죠. 뼈대만 남은 동체에 쌓여있는 부품들.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 부식 부위 90% 이상 발견. 전면 교체 작업 시작. 다음 기사를 열었어요. 카이, 독자 레이더 시스템 시험 제작 성공. 미국 기술 수준 90% 달성. 90%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 핵심 인력. 밤낮 없는 연구개발. 사진 속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보였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제 2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불가능 같은 걸 도전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도전 대신 보호를 선택하게 된 게.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기술 지원 없이도 가능. 한국의 도전. 독자 통합 전자장비 개발 착수. 80PU 병렬 처리 시스템. 구조재 교체 작업 순항. 알루미늄 합금 정밀 가공 성공.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우리가 막은 문 뒤에서 저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제가 그들을 과소평가한 걸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국방 전문가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미국 기술 없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도와 성공은 다릅니다. 몇 년 후 다시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술이 막히자 한국은 그 벽을 뚫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2013년 가을, 보스턴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한국의 P3 태역기 구매 프로젝트의 기억이었죠. 저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항공 전문 학술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디펜스 인사이트였죠. 분기별로 발행되는 저널이었습니다. 주로 최신 방산 기술 논문들이 실렸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논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의 해상 초계기 적용 사례 연구. 영어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저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수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수현이요?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이었죠. 펜타곤에서 열린 국제 항공기술 워크숍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발표를 했었죠. 주제가 진동 제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별로 인상 깊지 않았어요. 이론적인 얘기만 많고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연구라고요? 저는 논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부분이었죠. 본 연구는 P3 계열 해상 초계기에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4개 터보프롭 엔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진동을 실시간 감쇄시킴으로써 항공기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진동 제어요? 항공기에서 진동은 숙명입니다. 특히 프로펠러 기체는 더하죠. 엔진이 돌면 진동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물론 감쇄 장치는 있습니다. 스프링, 댐퍼, 고무 마운트 같은 기계적 장치들이죠. 하지만 능동형 제어라니요? 그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기존 수동형 감쇄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능동형 시스템을 개발했다. 엔진 진동을 실시간 측정하고 역위상 힘을 생성해 진동을 상쇄시킨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론은 알고 있었어요. 소음 제거 헤드폰이 같은 원리죠. 소리와 반대 위상의 소리를 만들어 상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적용한다고요? 엔진 진동은 소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주파수도 다양하고 힘도 강하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 비행 결과 조종석 진동이 85% 감소했다. 동체 구조재에 전달되는 피로 하중도 90% 줄었다. 이는 기체 수명 연장과 승무원 피로도 감소에 기여한다. 85%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동을 85%나 줄였다고요? 불가능했어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미국도 시도한 적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로키드 마틴이 연구했어요. 하지만 상용화하지 못했죠.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논문에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P30K 기체 내부였어요. 엔진 마운트에 설치된 액추에이터가 보였죠. 제어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있었어요. 진동 측정 데이터였죠. 시스템 작동 전과 후를 비교한 그래프였는데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작동 전에는 진동이 심했어요. 붉은색 선이 크게 요동쳤죠. 작동 후에는 거의 평평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진동을 없앤다고? 그건 불가능한 기술인데. 하지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논문은 계속됐습니다. 본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카이와 ADD가 공동 개발했다. 총 2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거쳐 검증됐다. 2010년이요? 제가 기술 지원을 거절했던 바로 그 시기였죠. 저는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이었죠.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수연을 검색했어요.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ADD 선임연구원. 항공기 동역학 및 진동 제어 전문가. 논문 35편. 특허 12건. 사진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죠.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워크숍에서 봤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그때 그의 발표를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론만 그럴싸한데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도움 없이요. 저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그 논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가 지나가다가 물었죠.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표정이 심각한데? 저는 논문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동료가 제목을 읽었어요. 한국 논문이네. 진동 제어라. 흥미롭네. 읽어봤어? 아니. 근데 왜? 결과가 놀라워. 진동을 85%나 줄였대.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85%? 그게 가능해? 논문에 데이터가 다 있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우리도 못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야. 동료가 논문을 넘겨봤습니다. 2010년에 개발했다고? 우리가 기술 지원 안 해줬을 때잖아. 맞아. 그럼 혼자서 한 거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논문을 다시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히 봤습니다.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모두 탄탄했어요. 허점이 없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죠. 본 연구는 능동형 진동 제어가 구형 항공기의 성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이 기술은 기체 수명 연장과 운용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저는 정수연의 발표를 무시했습니다. 이론만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죠. 3년 전 저는 한국의 기술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요. 우리가 못한 걸 해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10년에 쓴 보고서가 나왔죠. 한국의 P3 조안 실패 확률 90%. 저는 그 문서와 논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 오만함과 그들의 성과가 대비됐어요. 논문 한 줄이 내 자존심을 흔들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동을 멈춘 건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이제 내가 배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고 고철을 구매했던 한국은 점점 잊혀져 갔죠. 그리고 오늘 2025년 저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CNN 화면은 계속 한국 초계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15년이었습니다.
한국의 P3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언제였을까요? 2013년, 2014년쯤. 그 논문을 읽고 나서 잠깐 놀랐었죠. 하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제 일은 바빴거든요. 다른 프로젝트들, 다른 평가들, 다른 나라들. 한국은 그저 수많은 케이스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아마 적당히 개조해서 쓰고 있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토 표준이라고요? 세계 기준이 됐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한국 P30K.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폭발했어요. 수백 개의 기사, 논문,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P30K 개조 사업 2015년 완료. 9대 전량 작전 배치 성공. 2015년이요? 벌써 10년 전에 끝났다는 건가요? 다음 기사를 열었어요. P30K 2015년부터 한반도 해역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작전 효율 300% 향상.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계속 클릭했죠. 2016년 해군 작전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7년 북한 잠수함 활동 100% 포착 기록. 2018년 미국 해군과 공동훈련. 작전 능력 인정받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독도 해역 불법 침입 외국 항공기 즉각 포착.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24시간 작전 체계 유지. 2021년 해상 수색 구조 작전 100% 성공률. 제가 놓친 10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10년 동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공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1년 주기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 P30K 2023. 2023년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2023년 10월 한국 P30K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 70시간 추적 끝에 부상시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0시간이요? 러시아 핵잠수함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기사가 열렸습니다. 사진이 먼저 보였죠. 수면에 떠오른 검은 잠수함이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부상하는 모습이었어요. 붉은 해군기가 선명했죠. 다음 사진은 하늘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P30K 초계기가 잠수함 위를 선회하고 있었어요. 기체 꼬리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기체였어요. 15년 전 제가 고철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비행기였죠.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동해 공해상에서 러시아 해군 아쿨라급 공격형 핵잠수함이 한국 해군 P30K 초계기에 포착됐다. 한국 해군은 3대의 P30K를 교대로 투입해 70시간에 걸쳐 끈질기게 추적했다. 음향 탐지 부위 120개 투하, 자기 이상 탐지, 레이더 추적을 복합 활용한 결과였다. 최종적으로 잠수함은 배터리 소진과 승무원 피로로 수면 부상을 선택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70시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사에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미 해군 제7함대 작전 참모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시스템이 완벽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P30K의 탐지 능력은 현존 최고 수준이다. 300km 탐지 거리, 70시간 이상 지속 작전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00km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 정도 거리예요. 영상 링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CNN 리포트였죠. 화면에 작전 개요가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 10월 15일 오전 6시 첫 접촉. P30K 1번기 출격. 음향 부위 투하, 잠수함 위치 지속 추적. 24시간 경과, 2번기 교대 투입. 48시간 경과 3번기 투입. 1번기 재출격. 70시간 만에 잠수함 부상. 작전 완료.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이는 해상 초계 작전 역사상 가장 긴 추적 기록입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미국 해군 대령이었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70시간 동안 잠수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증거예요. 센서 통합, 데이터 링크, 교대 체제, 승무원 훈련. 모든 게 1급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어요. P-30K의 능동형 진동 제어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승무원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거든요. 능동형 진동 제어요. 2013년에 읽었던 그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정수연 박사의 논문이요. 그때는 학술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흥미로운 연구내 정도였죠. 하지만 실전이었습니다. 70시간 작전의 핵심이 바로 그 기술이었던 거예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른 기사를 찾았어요. 러시아 핵잠수함 사건 이후 세계 반응. 클릭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한국 초계 시스템에 높은 관심.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과 기술 협력 타진. 인도 해군, P3개조 기술 자문 요청.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잊고 지내는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세계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시 검색창에 타이핑했어요. 한국 KSX 초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KSX P-30K 성공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세대 AI 초계기. 2025년 시제기 공개 예정. 나토 표준 채택. 완전 자율 비행, AI 기반 표적 인식, 실시간 데이터 통합. 기사에 개발 과정이 나와 있었어요. KSX는 P-30K 개조 사업에서 축적한 15년간의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한국은 2010년 고철을 사면서 시작했다. 2025년 세계 기준을 만들어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2010년 저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고철을 사서 뭐 하겠어? 2011년 보고서에 썼죠. 실패 확률 90%. 2012년 기술 지원을 막았습니다. 우리 기술을 보호해야 해. 2013년 논문을 읽고 잠깐 놀랐지만 곧 잊었어요. 그리고 2025년 오늘 그들은 나토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10년 보고서가 나왔죠. 한국의 P3개조한 실패 확률 90%. 기술력 미비. 추천 불가. 제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모니터 옆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하늘을 나는 P-30K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 오만함이 있었죠. 러시아가 피할 수 없었던 건 한국의 눈이었습니다. 70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 집념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잠수함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내 오판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웠다. 15년 전 사막의 고철이 오늘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리스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에게 그건 리스크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였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 앱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란에 타이핑했습니다. 정수연 박사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서요. 제목을 썼습니다. 15년 만에 사과와 배움의 요청. 본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박사님께 저는 잭 로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애리조나에서 2012년 기술이 전심사위원회에서 그리고 2013년 논문을 통해 박사님의 일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2023년 러시아 잠수함 사건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2025년 워싱턴 DC. 펜타곤이었습니다. 정수연 박사에게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었죠. 로웰 씨 기억합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짧은 답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펜타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죠. 회의실 입구에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해상 초계 기술 협력 세미나.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 해군 장교들, 국방부 기술진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었죠.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목이 떠 있었어요. 80PU 통합 전자전 시스템, 한국 카이 기술 설명회. 저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80PU 시스템이요. 기억났어요. 2011년에 봤던 그 PDF 문서 말이죠. 한국이 개발하겠다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죠? 기술적 허세라고 했었나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엔지니어였죠. 명찰을 보니 카이 항공전자 팀장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30K에 적용된 80PU 통합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가 나왔죠. 이 시스템은 8개의 프로세서가 병렬로 작동합니다. 레이더, 음향 센서, 자기 탐지기,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항법 장비, 무기 제어,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동시에 처리하죠. 미 해군 대령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처리 지연 시간은 얼마입니까? 평균 0.3초입니다. 실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8개 시스템 간 데이터 충돌은요? 자체 개발한 중재 알고리즘으로 해결했습니다.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이에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처리요. 데이터 충돌 해결이요. 그건 미국도 어려워하는 문제였어요.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돌리면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각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하나의 전술 상황도를 만들어냅니다. 화면에 예시가 나왔어요. 바다 위 지도였죠. 여러 가지 정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음향 신호, 자기 이상, 레이더 반사, 통신 방향. 2023년 러시아 잠수함 추적 작전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70시간 동안 모든 데이터가 끊김없이 통합됐거든요. 다른 미 해군 장교가 물었어요. 소프트웨어는 누가 개발했습니까? 전부 자체 개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작업했죠. 미국 기술 지원은요? 김태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없었습니다. 2012년 기술 이전이 불어댔으니까요. 대신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2012년 제가 그 불허 결정에 서명했었죠. 김태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미군 계약사인 노스럽 그루먼의 훈련용 시뮬레이터에도 적용됐습니다. 교육 효과가 30%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죠. 노스럽 그루먼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 소프트웨어를 쓴다고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펜타곤 기술국장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10년 전에 도움을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줬죠. 그런데 당신들은 혼자서 해냈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김태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이 목적이니까요. 기술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요청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주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은 가르치는 나라가 됐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갔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수연 박사였어요. 로엘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 받고 놀랐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15년 전에 제가 정수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희도 증명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증명하셨잖아요. 네. 15년 걸렸지만요. 저는 커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미국 도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사람이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어려움은요? 많았죠. 수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사님. 정수연이 웃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미국 논문들, 기술 자료들. 공개된 거 전부 읽었죠. 하지만 적용은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요.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미국 측 발표였어요. 차세대 초계기 프로그램 설명이었죠. 발표자는 해군 항공사령부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초계기 개발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80PU 통합 시스템, 능동형 진동 제어, 그리고 AI 기반 표적 인식 기술이요. 화면에 협력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플랫폼 기술과 한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회가 깊었어요. 공동 개발이라니요. 15년 전엔 기술 지원도 거절했는데요. 이제는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리셉션이 있었어요. 펜타곤 귀빈실이었죠. 저는 와인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정수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배웠어요. 오만이라뇨. 전문가라는 이유로 판단했죠. 데이터만 봤어요. 하지만 박사님들은 의지를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죠.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엘 씨도 전문가예요. 다만 관점이 달랐을 뿐이죠. 너무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같은 방향이네요. 김태훈이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박사님, 로엘 씨. 이거 보셨어요? 서류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미 차세대 초계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 초안. 내일 정식 서명한대요. 5년 프로젝트래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협력 분야가 나왔죠. 시스템 통합, AI 알고리즘, 센서 융합, 데이터 링크, 진동 제어. 전부 한국이 개발했던 기술들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걸 배우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오늘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한국이 동맹국이 아니라 스승이 됐다는 걸. 15년 전 기술을 막던 미국이 지금은 그 기술을 배우러 왔다.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니다. 진화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기술을 이겼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의 여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경남 사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생애 처음이었어요. 정수연 박사가 초대했죠. KSX 시제기 첫 비행이 있습니다. 오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산업단지였죠. 카이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경납고 3개가 나란히 서 있었죠. 정수연 박사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엘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형 경납고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서 있었어요. KSX 시제기였습니다. 하얀색 동체에 파란색 라인이 그어져 있었죠. 날개 폭이 30m는 넘어 보였어요. 엔진 4개가 날개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전에 그 사막에 서 있던 고철덩어리 P3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기체였죠. 조종석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체는 매끄러웠어요. 레이더 돔이 기수 아래 돌출돼 있었죠. 아름답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정수연이 웃었습니다. 15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기체 옆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대단했습니다. 이음새가 완벽했어요. 도장도 흠 없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태훈이었어요. 로엘 씨, 내부 보시겠어요?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올라오세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동체 옆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조종석이 보였습니다. 전부 디지털이었어요. 계기판이 없었죠.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 5개가 있었습니다. 조종사 둘이 앉습니다. 나머지 승무원은 뒤쪽 작전실이에요.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컴퓨터 콘솔이 6개 있었죠. 대형 스크린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센서 정보를 통합합니다.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요. AI요? 네. 표적 인식, 패턴 분석, 위협 평가 전부 AI가 합니다. 승무원은 최종 판단만 하면 돼요. 저는 콘솔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다 위 지도였죠. 여러 표적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가 각 표적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잠수함, 수상함, 어선, 화물선.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98.5%입니다. 오탑률 1% 미만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P3의 후속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납고 밖 활주로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죠. 카이 직원들, 해군 관계자들, 언론들이었습니다. 정수연이 말했어요. 곧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가 나왔어요. KSX CJ 1호기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경납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견인차가 KSX를 끌고 나왔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죠. 햇빛이 기체에 반사됐습니다. 하얀색이 빛났어요. 견인차가 분리됐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어요. 낮은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능동형 진동 제어가 작동 중입니다. 정수연이 설명했죠. 4개 엔진이 모두 작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죠.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전진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50km, 80km, 120km. 앞바퀴가 떴습니다. 뒷바퀴가 따라 떴어요. KSX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기체가 상승했어요. 구름을 향해 날아갔죠. 부드러웠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몇 분 후 기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AI 자동 비행 모드 전환. 정상 작동 중. 고도 3000m. 속도 420km. 모든 시스템 정상.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 애리조나 사막이 떠올랐어요. 녹슨 P3B 앞에서 한국 대표단이 물었죠. 이 기체들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었죠. 저런 고철을 사서 뭐 하겠어? 하지만 그들은 샀습니다. 분해했어요. 그리고 완벽히 되살렸죠. 미국이 도움을 거절하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2010년에 쓴 제 보고서 한 장이었어요. 한국의 P3개조한 리스크 위험, 굉장히 높음. 그 단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KSX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접근했죠.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어요. 기체가 멈췄습니다. 조종사가 내렸어요. 엄지를 치켜 세웠죠. 관람석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섬들이 떠 있었죠.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어요. 정수현과 김태훈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KSX는 수출도 가능해요. 어느 나라들이 관심을 보입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토 회원국들도 문의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고철을 샀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군요. 정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로엘 씨. 네.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하늘을 바꿨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았어요. 데이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정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사막의 고철은 오늘 하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여름바람이었죠. 하늘에서 KSX가 다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15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전문가의 오만보다 도전자의 겸손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2010년 세계가 비웃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그 결정이 세계 기준이 됐죠. 한때 미국 사막에 버려진 고철이었던 비행기가 오늘은 나토가 배우는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죠. 기술 지원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묵묵히 걸어왔죠.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멈춰 선 적은 없으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철을 기준으로 바꾼 나라,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 한 전문가의 회한과 깨달음, 그리고 한 나라의 도전과 승리를 담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